완결성 있는 일을 하려면은 그런 우리가 직접 완결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 관계자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전달해 주는 형식은 항상 문서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간략하게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처음 시간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깊이 있는 사용자가 갖고 있는 깊이 있는 니즈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의 리서치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깊이에 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들은 인터뷰였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에서 더 나아가서 인터뷰 하나만으로 리서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간단한 다른 리서치 방법 중에 서베이가 있죠. 그래서 서베이를 간단하게 훑고 뭐 그 다음에 뭐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은 가장 먼저 서베이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뭐 UX 리서치는 우리 모두 다 잘 아시죠? 네. 사용자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 우리 사용자 리서치인데 사용자 리서치는 마찬가지로 우리 사용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사용자 리서치입니다. 네. 지난 인터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리서치를 왜 해야 하냐? 결국에는 우리가 만드는 프로덕트가 사용자의 니즈랑 페인 포인트에 적합하고 사용자들이 정말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들을 대신 해결하기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사용자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준 대신에 비용을 지급받는 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네. 리서치가 없으면은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사람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바뀌어요. 어떨 때는 요 방향 맞아, 이거 진짜 필요한 거야, 해결해야 돼 라고 하지만 또 어떤 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리더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 구성원들도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사용자한테 필요한 거 맞아? 이거 괜히 개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진짜 우리 그래서 결국에는 리서치가 있으면은 실제로 리서치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있다고 했을 때 꼭 그것만으로 그게 있으면 무조건 잘 되고 없으면 무조건 안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뭔가 사용자의 문제, 비즈니스 모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맞는 키는 아니에요. 네, 절대 맞는 키는 아니고 그 다음에 리서치를 잘하고 매우 탄탄하다고 하더라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면은 그것이 추진력이 돼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데까지 도달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이 더 높기도 하겠죠. 리서치 없이 그냥 감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그리고 서베이입니다.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는 인터뷰했었죠. 인터뷰 핵심은 뭐냐면은 정성적인 데이터를 얻는 겁니다. 정량적인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용자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몇 명의 사용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정량적인 데이터는 몇 명 중 전체 참여한 사람 중에서 몇 명이 무슨 답을 했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토대로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게 정량적인 데이터를 위한 리서치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자의 응답을 통해서 정량적인 데이터를 얻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통계 자료를 얻기 위해서 어떤 주제에서 질문을 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분석하는 거죠. 근데 정량적인 근데 설문조사의 큰 문제점은 사용자의 답변이 진실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용자가 민감한 정보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답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민감한 답변들이 필수 조건이다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베이의 가장 큰 이유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20대, 30대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KT 랜딩 페이지에 방문한 사람들, 하고 있는 사람들 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체 모수가 아니죠. 우리는 한 3명 정도 인터뷰를 했으니까요. 우리는 총 14명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딱 3명만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표하기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죠. 네. 설문조사는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네. 뭐 모르는 것, 알려진 것을 검증하는 것은 뭐 인터뷰나 설문조사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3명만 인터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표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확신하기 애매해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진짜로 어떠한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도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뭐 가령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취준생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어떤 사람은 취업하신 다음에 뭐 일도 하신 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3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취준생이다 혹은 아니면 취업을 했다, 그래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로 비중이 몇 퍼센트 된다, 요거를 결정짓긴 조금 애매하죠. 그럴 때 진행하는 게 뭐 설문조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문조사의 장점은 우리가 그냥 질문지만 만들어 놓으면은 10명을 인터뷰 10명한테 진행을 하나 100명한테 진행하나 크게 시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냥 뿌리고 난 다음에 사용자들이 다 답변하면 돼요. 사용자를 확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여한 사람들만. 그래서 비용이랑 시간이 비교적 효율적이죠. 그 다음에 정량적인 데이터. 정량적인 데이터랑 사실 통계는 사실 같은 말이죠. 둘 다 숫자로 치환해서 전체 중에서 비중을 파악하기 위함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거. 인터뷰는 익명성 보장이 안 되죠. 네, 지문자랑 이제 때로 마주쳐야 되니까. 물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조금 힘듭니다. 네. 그리고 지문이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물어보다 보면은 인터뷰 형식이나 진행 방식이 다 달라져요. 대상자에 따라서. 근데 설문조사는 비교적 통일화돼서 같은 조건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단점. 네. 더 질문지를 작성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향에 더 노출되기 쉽습니다. 인터뷰보다. 네. 가장 큰 이유는 문맥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죠. 질문지를 작성한 사람의 문맥과 맥락과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의 맥락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성적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5와이즈 같은 걸 할 수 없죠. 정량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 5와이즈를 하기가 힘들죠. 설문조사에서 상대방이 어떤 것에 따라서 어떤 답을 질문을 다시 한번 하는 거에 대해서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어요. 뭐라고 예라고 답변했을 때, 노라고 답변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을 때, 뭐 다른 그 조건에 맞춰 갖고선 다른 그 다음에 하위 질문에 다른 거를 보여주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좀 인사이트를 얻는데 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질문 설계 오류가 발생을 하면 난감합니다. 네.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직전에 말씀드렸던 거 예를 들면은 직전 질문에서 어떤 답변을 했느냐에 따라서 후속 질문에 다른 거를 보여주는 걸로 할게요. 근데 실수로 반대로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큰일 나죠. 예를 들어서 100명의 설문조사단을 모집했는데 100명이 다 답변했는데 뒤에 그 오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질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더 꼼꼼하게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가짜 응답이나 뭐 아니면은 비응답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죠. 네. 아마 처음에 인터뷰, 뭐 설문조사, 사용자 리서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설문조사 먼저 해야 돼, 인터뷰 먼저 해야 돼, 이런 질문 분명히 갖고 계실 거예요. 좀 비슷한 거는 인터뷰 한번 하고 난 다음 인터뷰 또 해도 돼? 인터뷰 한번 끝났는데 어떡하지? 인터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네, 상관없습니다. 인터뷰 10번 해도 되고 100번 해도 되고 네. 그때마다 다른 질문 해도 되거든요.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 해도 되고요. 설문조사 한 다음에 인터뷰해도 됩니다. 설문조사 한 다음에 설문조사 또 해도 돼요. 네, 타겟이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여드렸던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깊이 있는 사용자의 페인 포인트랑 니즈를만 발견할 수 있으면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대신 질문자의 편향적인 사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뭐 사실 뭐 설문조사 진행 과정은 인터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문제 정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질문지 설계하고 질문지를 만들어서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사실은 똑같죠. 인터뷰랑 똑같죠. 인터뷰도 똑같이 문제 정의하고 목표 설정하고 질문지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 의사결정합니다. 사실은 인터뷰나 설문조사나 정량적인 데이터인지 정성적인 데이터를 얻는 건지의 차이만 있을 뿐 뭐 방식이랑 뭐 진행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구조는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뭐 간략하게 소개하는 거 소개하고 난 다음에 질문 점점점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짓는 구조 비슷하고요. 근데 보통 이제 설문조사 구조를 짤 때 두 가지 뭐 사소하지만 뭐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 통계 질문을 먼저 하는 거 아니면 뒤에 하는 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 질문은 보통 이런 거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대세요? 30대세요? 성별이 남자세요? 여자세요? 뭐 직업이 중요한 거면은 뭐 어떤 직업이세요? 뭐 아니면은 뭐 소득이 중요한 부분은 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그다음 뭐 거주지가 어디세요? 뭐 이런 정보들 있죠. 만약에 이 정보들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정보라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인구통계 질문도 그 해당하는 인구통계 질문도 같이 합니다. 근데 이거를 2번 정도 여기 상단에다 배치를 할지 뒤에다 배치할지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뒤에다가 배치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앞에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질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한다. 집중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답변이 비교적 쉬운 것들은 뒤에서 하자. 라는 취지로 인구통계 질문을 뒤로 뺍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인구통계 질문이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거는 스크리닝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상자를 파악할 때 이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인터뷰를 참석해도 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인터뷰 대상자로 적합한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문조사는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만약에 그 설문지에 대한 링크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의도랑 다르게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가 취업준비생을 위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취업준비생만의 니즈만 파악할 거고요. 그러니까 취업을 한 경험이 있는 뭐 이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직장인들은 빼고 싶어요. 그런 의사결정을 했다고 판단을 할게요. 그러면은 스크리닝 질문에서 이 사람이 취업을 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을 해요. 만약에 물어봤다. 이미 취업을 한 적이 있다. 라고 하면은 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서는 그냥 종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더 이상 받지 않고 넘기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취업 준비생이 없어요. 취업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준비했던 질문들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스크리닝 퀘스천입니다. 뭐 비슷한 예로 또 그런 게 있겠죠. 뭐 인구 통계 질문에 스크리닝 질문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는 20대 남자랑 여자를 타겟팅으로 한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의사결정을 했어요. 근데 여자는 다 확보를 했어요. 20대 여자를. 근데 20대 남자를 충분한 수만큼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럼 스크리닝 질문에서 성별을 물어보고 그다음 그 성별에 맞춰 갖고서는 여자는 다 모았으니까 여자가 나오면은 그럼 종병시키고 남자일 때만 더 진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부족한 모수를 메꾸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크리닝 질문은 이렇게 우리가 인터뷰 대상자, 설문 대상자의 그 특성을 파악하는 질문이고요. 그 이유는 이 아래에 있는 질문들이 여기에 그 해당하는 사람들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뭐 중요한 본문 섹션들, 그 다음에 뭐 어떠한 준비들이 있으면 어떠한 이제 분기 처리들, 후속 질문들을 다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질문들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모두 다 로직으로 작동하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트로 페이지에서는 네, 다시 돌아가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은 인트로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인터뷰 처음에 소개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설문을 왜 하는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관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혜택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지금 뭐 추첨을 통한 기프티콘 증정이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되는 요소들이 있었지만 제가 회사에서 진행할 때는 보통은 이런 것들 안 하고선 했었어요. 근데 안 하고서 그냥 홈페이지 그냥 앱에다가 띄워주는 방식만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뭐 전환이 많이 되기도 했었고요. 뭐 많이 쓴 서비스이긴 했는데 그래도 한 40명에서 80명 정도까지 뭐 모수를 확보하는 데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뭐 기프티콘 주는 것도 조금 일이기도 하고 또 기프티콘을 받으려고 또 뭐라 해야 될까 그 응답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만 어, 답변을 받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뭐 사례 없이 뭐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리닝 질문은 대상자를 필터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을 사용해본 사람들만 할 때, 아니면 특정 나이대인 사람들만 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스크리닝 퀘스천으로 걸러낼 수 있죠. 네. 아니면은 스크린 퀘스천을 하되 그 다음에 답을 다 받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구글 시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네, 걸러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그 방법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스크리닝 질문은 굳이 꼭 앞에 있을 필요는 없죠. 네. 그리고 본문 섹션은 핵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면 뭐 사용 경험이 어땠는지 만족도가 어땠는지 뭐 개선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간단히 수집하는 거. 그 다음에 분기 파이프는 이제 특정한 핵심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떤 응답이 있으면은 그걸 맞춰 갖고서는 이제 분기해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후속 질문 하고 싶은 케이스에 한정해 갖고서는 후속 질문을 받는 방법입니다. 네. 인구 통계 질문은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필요할 수 있어서 같이 받는 거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이 마지막 설문을 마치고 나면은 리서치를 마치고 나면은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행동 유도를 하면서 마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딱히 어려운 부분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설문조사는 이제 인터뷰랑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질문을 받기 때문에 질문의 유형들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네. 우리가 가장 흔히 생각하는 거는 뭐 태그하는 것들, 뭐 5개의 오지선 다형이라든지 우리가 혹시 시험에서 아주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에서 많이 익숙했던 객관식들, 주관식들 이런 것들이 얘랑 사실 동일하고요. 네. 폐쇄형 질문들 이렇게 4가지 옵션이 있으면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1개 이상을 선택해도 가능하긴 하죠. 네, 뭐 이렇게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만족도. 네, 요거는 뭐 5점 척도라고도 불리는데 혹은 뭐 7점 척도, 뭐 10점 척도 그렇게도 있습니다. 근데 3점 척도, 5점 척도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얼만큼 동의하는지, 얼만큼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네. 그리고 순위형. 그다음에 뭐 4가지가 있을 때 어떤 게 가장 높은 우선순위예요? 라는 것들을 파악하는 구조. 그리고 개방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관식이죠. 네, 주관식에는 서술형이랑 그냥 짧게 단답하는 단답형으로 하는 거. 시험 볼 때 익숙하죠.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관식도 같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은 이제 MPS이실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데이터 분석할 때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MPS는 사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건데요. 네, 그 기준은 이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트래킹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점수는 좀 야박한데 9점이랑 10점 매우 추천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만 파악하려고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뭐 검색이 뭘까요? 질문 방법이긴 한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대부분 서비스에서 이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참여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 사람들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NPS는 뭐 NPS라는 게 있다. 이거는 뭐 사용자 데이터 조사할 때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것들, 모집단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 사용자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설문조사에 딱 거기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질문의 단일성과 명료성. 그러니까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요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인터뷰어가요. 근데 설문지는 없습니다. 그냥 잘못 이해했어요. 그럼 그대로 끝하고 답변하는 거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게 있고요. 오히려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했죠.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질문지 뭐 같이 이야기하셨던 분들 대부분 다 느끼셨지만은 중립성이 생각보다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막 그 가설들이 의견 중에 자꾸 드러나게 돼요. 설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응답 부담을 줄일 필요는 있죠. 응답이 부담스럽고 답변하기 싫은 질문들이 있어요. 네, 답변해야 돼요. 이탈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질문이 이탈을 야기할 만큼 필수적인 질문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난 다음에 필수 여부들을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설사 뭐 필수 질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 이거 답변하기 싫은데 하고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만약에 부담스러운데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스러운데 우리의 크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야 라는 질문들은 뭐 아예 받지 않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는 우리가 일종의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사용자한테 실행하는 거라서 네, 뭐 디바이스들을 사용할 때는 잘 작동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설문조사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구글 폼 쓰는 게 제일 쉽죠. 그나마 안정성도 제일 안정적이고요. 네. 그거 아니면은 미국에 있을 땐 서베이 몽키 이것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으면은 무조건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설문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잘 작동하는지 질문이 맞게 그 의도대로 맞게 전달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죠. 미리 한 몇 명의 그 사용자를 미리 설정한 다음에 베타 테스트 하듯이 하는 것을 파일럿 테스트라고 합니다. 네, 인센티브도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 고지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종료 경험 이후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다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설문지를 만들 때 진행하시면 될 거, 첨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문조사 작성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죠. 뭐 다들 잘 많이 해보셨고 다들 다 하시는 법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다들 손만 이렇게 머리를 하시고 네, 손 드신 건 아니셨던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설문조사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11분이 계신데요. 네. 우리가 여기서 한 명씩 질문지를 만들어도 총 11개가 나오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도 너무 일이겠죠. 너무 힘들겠죠. 그래도 인터뷰 설문지 답변하는데 한 20분 정도의 시간은 소요될 것 같아요. 10분에서 20분. 그래서 11명 거를 모두 답변 10명이라고 하더라도 한 명을 빼고 난다. 내 걸 빼고 나면 10명일 텐데 100분에서 200분을 설문지를 답변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을 짜서 우리가 3개에서 4개 팀 짤까요?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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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넷, 넷, 셋, 네. 4명, 4명, 3명씩 짜서 설문 질문지를 한번 만들어보고 좀 실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죠. 우리가 이 페인 포인트 니즈를 발견하기 위해서 인터뷰랑 서베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인터뷰를 한번 했으니까 이만큼 우리가 온 상태예요. 여기에서 서베이를 통해서 더 깊이 있어지는 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인사이트가 모두 정리가 된 상태니까 우리가 모여서 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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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4명씩 모여서 이제 설문지를 네, 함께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까지 좀 같이 해볼까 생각합니다. 생각 중입니다. 어떠실까요? 그러면은 팀원을 좀 짜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계신 분들을 토대로 어떻게 짜야 될까?